자, 75페이지에 17번 문제, 17번까지 했죠. 지난번에 이제 18번 한번 봅시다. 파생상품펀드의 투자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죠. 자, 추종하는 지수가 주가지수라면 주가지수가 오를 것 같으면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고,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를 것 같다. 지금 그러면 가입해서 오르면은 이익이 발생될 거니까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고, 하락할 것 같으면은 반대가 되게 되겠지.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해지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텀 전략은 가격이 오르는 품목에 동참하여 추세에 추종하는 전략이고, 그럼 모멘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추세에 추종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역발상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반대로 가격이 덜 오른 품목을 사는 이런 전략. 가격이 지금 덜 올랐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해서 역발상으로 하는 전략이 역발상 전략이고, 모멘텀 전략은 지금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같이 추종하자. 그래서 오르는 품목에 동참하여 추세 추종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손절매와 같은 형태로 활용되며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보고 손실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전략이다라는데 그 앞에 말이 좀 빠졌네. 그지? 그래서 3번에 무슨 말이 빠졌냐면, 포트폴리오 보호명 펀드는 이 말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보호명 펀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바로 봤죠.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 보호명 펀드는 손절매와 같은 형태로 활용이 된다. 손절매다라고 하는 말은 주가가 계속 떨어지더라도 일정한 수준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 주가가 얼마이면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하겠다. 이게 손절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지. 그지? 그래서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전략 중에 하나가 손절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포트폴리오 보호명 펀드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 보장 또는 보장치는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은 최악의 경우에도 손해를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상이기 때문에 손절매와 같은 형태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보고 손실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전략이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4번에 시장 중립형 펀드는 고위험 고수익형 펀드이며 공격적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다. 자, 그러면 그래서 시장 중립형 펀드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76페이지에 해설에서 맨 마지막 4번에 시장 중립형 펀드 나와 있죠. 자, 시장 중립형 펀드란 뭐냐? 시장의 방향성에 무관하게 사전에 정해진 목표 수익률을 추구하는 절대 수익 추구형 펀드이다 이랬지. 그러니까 시장 중립형이다라고 하는 말은 시장의 방향에 좌지우지되지 않겠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하고는 무관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로 차익 거래를 통해서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시장 중립행위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장의 변화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무시하고 주로 차익 거래 중심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게 시장 중립성 펀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중립성 펀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저위험, 저수익형 펀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위험이 적은 쪽으로 움직이는 저위험, 저수익형 펀드에 해당된다. 보수적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보수적 투자자는 가능한 한 손해를 적게 보려고 하고 원본은 유지하고자 하고 위험은 가능한 한 많이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많이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위험행에 투자하게 될 것이고, 위험을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수익이 고수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수익이죠. 그래서 저위험, 저수익형, 보수형 투자자, 이것은 묶음으로 따라다닌다. 묶음으로 따라다닌다. 저위험, 저수익형, 보수적 투자자, 묶음으로 따라다닌다. 이렇게 이제 보겠는데, 자, 시장 중립형 펀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방향성을 잘 고려해가지고 그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잘못돼가지고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방향성이 맞으면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투자가 아니고, 시장의 방향성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약간 안정추구형의 이러한 펀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중립형 펀드는 보수적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 18번의 4번은 공격적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라고 했으니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외에도 해설에 나와 있는 것 2번에 시스템 운용형 펀드 한번 봅시다. 시스템 운용형 펀드다라고 하는 것은 펀드 매니저의 주관을 배제합니다. 주관을 배제하고 시스템에서 보내주는 어떤 신호, 매도 신호다, 매수 신호다, 이런 신호가 떨어지면 그 신호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 운용형 펀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보험형 펀드는 우리가 많이 해봤죠, 그죠? 쭉 다뤄봤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이제 1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9번 문제를 보면 선물 거래는 계약의 만기 시점, 다시 말하면 집행 시점을 정해놓고 만기 시점에서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매도 또는 매수하기로 현재 시점에서 계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선물 거래는 현재 계약을 하는데 언제에, 그럼 만기 시점, 실행 시점, 집행 시점, 언제에, 다시 말하면 6개월 뒤, 1년 뒤, 언제에, 얼마의 가격으로, 지금 계약하면서 그때 얼마의 가격으로 매도하겠다 또는 매수하겠다 라고 계약을 하는 게 이게 선물입니다. 자,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러한 선물 거래의 묘미는 첫째, 증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 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금 제도와 일일 정산 제도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신용 위험을 줄여준다. 선물 거래 당사자의 신용 위험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계약자가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그걸 줄이기 위한 장치가 증거금 제도와 일일 정산 제도다, 이런 겁니다. 이런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이 있고 유지 증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하려면 선물 거래 당사자는 개시 증거금을 미리 위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증거금의 상태가 일일 정산 과정을 통해서 증거금이 유지 증거금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로 증거금을 더 납부하도록 하는 추가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개시 증거금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유지 증거금이 75만 원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일일 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개시 증거금 100이고 유지 증거금 75인데 일일 정산 과정에서 증거금의 수준이 60으로 떨어졌다. 60으로 떨어졌다. 자, 그러면 이때 추가 조치가 발동이 됩니다. 추가 조치가 발동이 돼서
이 증거금을 유지해야 되는 증거금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야. 유지해야 되는 증거금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야. 아래로 떨어지니까 추가 조치를 해서 다시 보충을 해라. 그럼 보충은 어디까지 하느냐? 개시 증거금 수준까지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증거금을 40만큼 더 납부해서 100으로 다시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러한 증거금 제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증거금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일일증산 제도가 있고 중간증산도 가능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증산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매매를 통해서 중간 증산도 가능하다. 자, 반대매매를 통해서 중간 증산도 가능하고 매일매일 일일 증산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미 달러 선물 시장을 한번 봅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다. 상장이 되어 있는 미 달러 선물 시장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움직임을 볼 때, 자, 미국 달러 선물 시장에서 한 계약의 단위는 1만 달러입니다. 한 계약은 10,000달러입니다. 10,000달러. 한 계약은 10,000달러입니다. 그럼 두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20,000달러 체결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봅시다. 지금 하루 중에 이게 10시다. 10시 10분이다. 쭉 시간이 흐르죠. 그 다음에 종가가 오후 3시 15분이다. 자, 선물 가격이 미 달러니까 달러 1달러가 몇 원에 해당되느냐. 10시에 1,200원이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1달러가 1,200원이다. 자, 10시 10분이 됐을 때 1,300원으로 올랐다. 환율이. 그 다음에 종가가 3시 10분 종가가 1,250원으로 마감되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럴 때 투자자 A도 있고 투자자 B도 있고 이렇게 쭉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볼 때, 투자자 A의 경우에는 10시에 1달러당 1,200원 할 때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10시 10분에 1,200원이 1,300원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랐죠. 그래서 이때 매도를 바로 해요. 매도를 해버리면 10분 만에 매도를 해서 1,200원에 사서 1,300원에 파니까 100만큼 이익을 보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중간에 매도하는 중간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매도를 하니까 중간증산은 플러스 1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계약이 10,000달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한 계약만 지금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투자자 A가 1,200원일 때 한 계약 사서 1,300원일 때 한 계약 팔았어. 그죠? 한 계약 팔았어. 그러니까 요 차이가 100이죠. 100인데 한 계약 자체가 10,000달러니까 100만 달러가 되겠지. 중간증산 100만 달러가 되겠죠. 그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투자자 B는 요때 투자자 A가 매도하는 거 요걸 샀습니다. 매수했습니다. 1,300에 매수했습니다. 쭉 매수해서 종가까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종가까지 그대로 가져가니까 이날 안 팔고 그 다음날로 연결이 됩니다. 이걸 반대매매 안 한 거죠. 반대매매 안 한 건데 요때
종가가 1250이니까 이때 1일 정산을 합니다. 자, 1일 정산을 하면 1300에 사서 1250에 지금 종가가 1250이니까 반대 매매는 안 했지만 1일 정산을 통해서 마이너스 50만큼 손해를 보게 되지. 50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1일 정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내용을 쭉 보면 투자자 A는 10분 만에 매수를 해서 이때 매수해서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10분 만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매수 포지션을 청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고 그 청산을 통해서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면 투자자 B는 매수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다음날로 넘깁니다. 그러면 이 매수 포지션을 가진 채로 1일 정산을 합니다. 1일 정산. 1일 정산을 해서 1일 정산을 통해서 손익이 발생되게 된다. 자, 이런 구조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9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선물 거래는 계약 만기 시점을 정해놓고 만기 시점에서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매도 또는 매수하기로 현재 시점에서 계약하는 것이다. 다음 조건에 추가 증거금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자, 개시 증거금이 일단은 개시 증거금이 자 19번 문제를 보니까 19번 문제는 이렇게 됐네. 개시 증거금이 70이죠, 그죠? 그다음 유지 증거금이 50입니다. 근데 1일 정산 후 증거금이 35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유지 증거금에도 미치지 못하죠. 미치지 못하니까 추가 조치가 발동돼서 추가 증거금을 내도록 합니다. 내는데 추가 증거금을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 개시 증거금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5만 원인데 70까지 올려야 되니까 플러스 35만 원. 그래서 플러스 35만 원의 추가 증거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0번 문제는 현물한 시세가 달러당 1,000원이고 원화 이자율이 연 3%고 달러 이자율이 연 1%다. 그럼 달러 이자율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달러를 빌려주면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배당받는 거다. 그래서 배당률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연 1%일 때 1년 만기 균행 선물 환율은 얼마냐. 그래서 균행 선물 가격은 이거는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선물 가격입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선물 가격이다. 자, 선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때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이론적으로 산출하게 되는 선물 가격이 균행 선물 가격인데 균행 선물 가격을 구하는 공식은 현물 가격 곱하기 1 플러스 원화 이자율 마이너스 배당률 마이너스 배당률 곱하기 365일 중에 잔존 만기.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균행 선물 가격은 이론적인 선물 가격인데 그걸 구하는 공식은 현물 가격에다가 1 플러스 원화 이자율 마이너스 배당률 곱하기 365분의 잔존 만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공식 그대로 잡아보면 현물한 시세가 현물 가격이 달러당 1,000원이다 이렇게 되고 곱하기 1 플러스 원화 이자율이 3%다라고 했으니까 0.03이죠. 마이너스 배당률이 연 1%다 했으니까 0.01이죠. 곱하기 365일 중에 잔존 만기가 1년 만기다 이랬으니까 1년 만기는 365일 그대로네.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년 365 없어지고
요게 0.02가 되니까 1000 곱하기 1 플러스 0.02니까 1.02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1020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10200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론적인 균형 선물 가격은 10200이다. 2번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1번에 다음 중 위험의 전가가 가능한 거래 전략은 이렇습니다. 자, 거래 전략 중에서 선물 시장의 거래 전략을 간단히 한번 보면 선물 시장의 거래 전략에서 첫째, 투기적 거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투기적 거래는 햇물 시장에서 저가로 매수해 가지고 고가로 매도하면, 자, 햇물 시장에서 저가로 매수해서 고가로 매도한다. 그러면 이 차익이 생기죠. 싼 가격으로 사서 비싼 가격으로 팔면 차익이 생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차익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햇물의 경우는 만기 같은 이런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햇물은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매수한 금액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고가가 되면 그때 팔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가가 될 때까지, 오를 때까지 그대로 계속 보유하면 돼. 그러나 이제 선물은 어떻게 되냐, 선물 시장. 선물 시장은 앞으로 선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은 선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선물을 매수하는 게 유리해요? 매도하는 게 유리해요? 당연히 매수하는 게 유리하겠죠. 선물을 매수했다가 선물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 팔면 이익이 나오죠. 이때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예상되면 매수 포지션을 취해가 있다가 막상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자, 그럼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가 여기서 상승했다. 상승이 실현됐다. 그러면 매도하면 되죠. 매수 포지션을 청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산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매도하는 것입니다. 매수 포지션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럼 매수 포지션을 청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선물의 경우는 만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기 이전에 선물 가격이 상승해야 되지, 만기 이전에 상승되지 않으면, 만기가 있다. 만기 이전에 상승되지 않으면 계속 햇물과 같이 보유해서 오를 때까지 가지고 있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기 이전에 이러한 상승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걸 실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런 걸 우리는 투기적 거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지 거래. 해지 거래는 해증을 한다. 해증을 한다. 이 말은 곧 위험을 증가시키는 전략에 해당된다. 증가시키는 현상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햇물 시장과 선물 시장 지금 두 가지가 있으니까 햇물 시장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햇물과 선물 두 가지를 활용해서 이것을 해지시키보자. 해지시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손실을 커버시키보자 라고 하기 위해서 선물 포지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손실을, 햇물 포지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손실을 선물 포지션으로서 해증시켜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선물 환 시장을 한번 봅시다. 90일 후에
예를 들어 A 기업이 있는데 90일 후에 달러가 100만 달러가 받을 것이다. 90일 뒤에 100만 달러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수출을 했어. 수출 대금을 90일 뒤에 받기로 했어. 그런데 90일 뒤에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지금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받으면 100만 곱하기 1,000원만큼의 수입이 들어오겠지만 환율이 1,000원에서 900으로 떨어지면 900 곱하기 100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수입이 줄어들게 되겠지. 만약에 이게 1,000이 1,200이 되면 증가하게 되겠지. 이와 같이 환율이 90일 뒤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지금 90일 뒤에 환율을 얼마로 매도한다라고 환율을 얼마로 해서 매도한다라고 해서 선물한 매도 계약을 맺어버리죠. 그래서 이 선물한 매도 계약을 지금 체결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90일 뒤에 들어올 달러를 지금 현재 계약을 해. 현재 계약을 하면서 이 90일 뒤에 들어오면은 이때 팔겠다. 이때 만기야. 예를 들어 팔겠다. 그러면은 1달러당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에 팔겠다. 라고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면 이 90일 뒤에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달러당 1,000원으로 그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고 환율이 오르면은 또 그만큼 1,000원은 그대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일단 해칭될 수 있다. 이미 해칭될 수가 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환 리스크를 해칭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칭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차익 거래는 선물 시장과 해물 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할 때 그 차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전략이 될 것이고, 스프레드 거래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만기가 다른 선물 계약을 하나는 매수하고 하나는 매도하고 이렇게 동시에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방법.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프레드 거래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위험의 증가가 가능한 거래는 해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해칭이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번을 한번 볼까요? 시장 전체의 경제 상황 변동으로 발생된 위험으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따른 위험은 전체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이 되는데, 체계적 위험은 일반 경제 상황에 의해서 발생되는 위험이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대표적인 게 시장 위험 같은 것은 바로 체계적 위험에 해당된다. 그런데 비체계적 위험은 이건 투자 대상에 따라 나타나는 위험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분산 투자를 하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잘하면, 다시 말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이건 바로 뭐다? 이건 바로 체계적 위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외 파생 상품 위험 노출 금액이 점점 감소되는 이러한 효과, 이걸 만기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래, 만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만큼 위험 요소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만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위험 노출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만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연결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